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촌철살인의 논평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막말 판사.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분 패널께서는 판넬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내뱉은 말, 그러니까 재판하는 중에 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더러운 사건만 오지? 그러면 그 사건과 연루된 돼서 법정에 나와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피곤하니 할 말만 하라. 본인이 피곤하니까 할 말만 하라. 근데 법정에 나오신 분들은 뭐 억울할 수도 있고 해명을 할 수도 있어서 말 좀 많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5분 넘기면 녹음기 끈다. 국회에서는 7분 동안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5분 넘기면 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법관들을 좀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런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있었답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법정에서 이런 걸 들은 거죠. 모욕 주고 고압적인 막말 구태, 58점 하위 5명, 하위 5명 불량 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위 5명. 이런 얘기들을 했군요. 자, 그래서 네 분 패널께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 생각하시는지 좀 써달라는데 오늘 또 변호사 두 분께서 나오셔서 할 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좀 아껴두고요. 먼저 김시월 교수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 재판받으러 물론 이제 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서는 재판받으러 온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막말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제가 판사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국민이 있다 그러는데 이 자신이 이제 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형을 내리기 전까지 이제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모욕주고 그러면 안 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판사 지금 문제 일으킨 판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법 위에 자기가 이제 내리는 그 법 위에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존중하고 그에 대한 이제 뭐 그거에 타당한 이제 뭐 판결을 내리긴 하면 됩니다만 그런 권리까지 준 건 아니다. 누구에게 모욕을 주고 막말하고 할 그런 권리까지 판사에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새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혹시 이와 비슷한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1, 2년 차 때는 비슷한 얘기를 들은 판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오히려 연차가 좀 올라가셔서 이제 좀 무게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체중이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지금은 판사분들이 되게 조금 정말로 좀 이렇게 친절하시고 변론권도 많이 보장해 주셔서 그런 판사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도에 나오는 정말 막장 판사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본인이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법의 기관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네가 판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게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평생 판사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변호사 업계에 찬바람을 한번 쐬 보시면 본인이 정신이 차려지실 텐데 본인이 언제까지나 판사이실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의 기관으로서의 충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이셔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나와서도 저런 말을 하는데 안 되고 현직에 있어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변원동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상당히 친절해지신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일부가 남아있고 또 이제 막말 판사들이 조명이 되면서 몇 분 케이스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예, 제가 이제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총장 하면서 이제 이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었고, 이제 저 때는 그 개인한테 통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동의를 위해서 법관 개인에게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지 모르는 경우가 초반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것은 이제 하위 법관에 되셨던 분이 이제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판사들이 너무 재판질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친절하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막말하고 고압질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하위에 있었는데. 하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본인도 하위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꼭 참았었던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내가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었다.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반성하시는 분이 있고 거의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이 또 그러신 계시네요. 분이 있고요. 아까 조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말이 평생 법관하는 거 아니고 그분도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변호사들이나 일반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법대 위반이라 내려와서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왜 저렇게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한 번쯤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위였는데 본인이 막상 당하면 또 반응이 다르기도 하는가 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사들이 막말한다는 이렇게 보도 나오면은 두 가지 점에서 서운해할 것 같아요. 하나는 다들 판사가 그런 게 아니다. 고운 말, 좋은 말 쓰는 배려 깊은 판사가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사들은 우리보다 더하다. 대통령도 조사받고 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사들은 막말 진짜 심한데 판사들은 그정 낫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고칠 점이 많죠.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 쓴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그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보는 대로 말한다 이거죠. 말이 곧 사람이고 말이 곧 인격이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만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특히 판사들이 시험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되잖아요. 윤리나 사회 경험이나 특히 변호사 경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좀 판사가 되면 좀 나을 텐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좀 판사가 되니까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고쳐야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좀 막말을 많이 해요. 지금 유튜브 또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저 홍카콜라니 뭐 이런 하시는 홍준표 대표도 보면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지난해 돌아가신 존 맥케인 그 미국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품격 있는 언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나요. 이혜인 수녀가 화가 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수녀들끼리 회의를 해서 한마디를 결정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화가 많이 났을 때 하는 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뒤집어질 일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지도자들,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 너무 거치는 게 세상이 너무 거치니까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좀 앞장서서 좀 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강렬한 표현이다. 굉장히 글쎄요. 화를 났는데 고상하게 화났다는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영국, 아까 일면 톱 기사에서 소개드렸죠. 지금 영국이 대혼란이다. 그 얘기가 있는데요. 자, 영국은 영국이고요. 영국이 혼란이 됐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무슨 영향이 미치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상태라면요. 아까 제가 합의 이혼과 좀 비례 들었는데 이혼을 하되 합의문도 없이, 합의 없이 그냥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노딜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아무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 탈퇴하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3월 말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됩니다. 스카치 위스키 값이 오르고요. 손흥민 축구 경기 못 볼 수도 있다. 이게 영국의 혼란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뭐가 오네요. 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영국산 한국 EU FTA 자유무역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 20% 관세가 붙어서 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영상을 직접 전송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로. 그래서 이 축구 경기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네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에 수출도 하거든요. 그럼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엔 각각 최대 10%, 4.5%의 관세가 붙고 선박과 항공기 부품에도 각각 0.56%, 1.76%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파장이 있어서 영국의 브렉시트 대혼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논평을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도 경제 기사인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 검토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내달 초에 결정을 한다. 자,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죠? 그 지분을 활용을 해서 특정 기업의 간섭을, 뭐 나쁘게 보면 간섭, 아니면은 좋게 말하면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내용 보시죠.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착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지분을 활용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걸 이 스튜어드십이라 그러는데 이 첫 적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답니다. 이사진 선임 관여 수준 될 듯하다. 근데 재계에서는요, 국민연금은 사실 간접적으로 정부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기업 경영 개입에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런데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국민연금 지분이 10% 넘는 기업만 80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 선임 반대 주주 소환 등 주주권 행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 부분 글쎄요. 그동안 많은 요구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한진 이런 데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지분에 따른 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대주주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예. 정도의 그 지분율을 뭐 가지고 2대 있거든요. 주주, 3대 주주 뭐 통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일반 주주였다면은 경영권에 개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단순 투자 목적으로만 지금 예.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주주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예.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예전에는 그 단순히 건수기 역할만 함으로써 뭐 있으나 마나한 걸로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예. 충분히 이제는 견제하는 도구로서 참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부 변호사. 네. 이제 재계 쪽의 우려는요. 이 국민연금이 이런 관여를 하게 되면 과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냐,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않을까.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이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국 정도가 예. 되고 있고 캐나다, 스위스, 영국, 아시아, 일본 정도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초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기됐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단순히 주식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업 가치를 제고해서 배당이라든가 주식의 가치를 좀 더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참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의결권 행사하는 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고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권이 아니라 기업 가치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첫 사례로 대한항공을 선정을 했었는데 예. 대한항공이 만약에 그 주당 가치가 너무 낮고 영업이 너무 형편이 없다. 경영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기업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예. 기업 오너 리스크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 스튜어드십 코드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건드리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가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게 예. 선례가 되게 된다면 정부에서 대기업 오너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언제든 들어가게 되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설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라든가 영업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예. 배당도 낮고 주식 가치가 너무 낮다. 그런 기업을 한번 들어가서 예. 제대로 된 그 행동주의 펀드 원칙에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다라면 문제가 예. 없을 텐데 첫 사례 자체가 이거는 경영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너 리스크를 건들겠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나친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대로 돼야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나무 아래선 각근을 고쳐 매지 않고 오이밭에선 신반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의혹의 중심에 선 두 국회의원을 보면 떠오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말
각근을 고쳐 매기만 한 건지 신발을 고쳐 신기만 했는 건지 말입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